연봉이 높으면 다 살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더라. 어차피 정책 대출은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이니까는 다 나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심리는 확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호가도 더욱더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값은 아니더라도 시세의 한 60-7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2019년부터 정립됐던 저의 부동산 전망 기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뀐 건 여러분들의 심리와 마음가짐이 바뀐 것 뿐이지 저의 기조 자체는 흔들림 없이 지금껏 똑같은 스탠스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재생 목록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역대 부동산 전망 강의 카테고리 안에 지금껏 전망했던 강의 영상들 전부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하셔야지 제가 드리는 이 영상에 대한 의미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방향, 흐름을 읽어야지만 제가 드리는 이 강의 영상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21년도까지가 대세 상승의 정점기가 되고 2022년부터 하락 주기로 변곡되는 시점이 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락 주기의 그 변곡은 2022년 5월 이후에 대선 기점 이후가 되면서 하락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락이 끝이 나고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게 될 거고 2014년 이후부터 본격적 데드캣 바운스가 시작되면서 모든 아파트는 정고점의 85% 수준까지는 전부 다 회복되게 될 거다. 지방이건 어디건. 그리고 하급 지역 일대라고 하더라도 정고점의 90% 수준까지는 도달하게 될 거고 또 상급지 아파트는 대부분 정고점을 회복하게 되게 될 거다. 상급지 가운데서도 강남 3구를 제외한 핵심 지역 일대에서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이슈가 부각된 아파트와 함께 신고가 경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신고가 경신에 대한 시점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 상승할 때는 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성이라는 게 생겨서 정확한 시점을 논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 대세 하락장 초입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2017년 대세 하락의 정점기에 도달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 대세 하락장 초입 구간으로 접어들면 집값이 한순간에 폭락해야 된다가 아니라고 정말 수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값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대외적 리스크가 오지 않는 한 급락, 폭락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폭락이겠지만 폭락할 수 없는 겁니다. 뭔가 천천히 이런 트리거들이 발생이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천천히 완만하게 하락하고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일시적 반등이 일어나면서 우하락을 한다라고 계속 강조해 들어왔었습니다. 유튜브 재생 목록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8년 하락의 에너지가 기속적으로 이어지되 28년은 이젠 하락 주기가 끝나고 다시 상승 주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되게 될 거다. 그리고 2030년 정고점까지 회복하면서 2035년, 36년 대세 상승기의 정점기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 도와드렸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든 84 아파트의 평균 금액은 100억이 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원밸리 같은 아파트들은 전부 다 130억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도와드렸었죠. 장기간 보면 우상향이지만 그 과정에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고 하락이 와야지만 폭발적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트리거들이 발생이 되면서 집값 하락세인 대내적 하락이 오는데 앞으로 오는 이 대세 하락은 강남 같은 핵심적 일대 하락이 가속화되는 시점입니다. 자, 우선 대세 하락장의 진입의 트리거가 발생이 되었는데 제가 2014년부터 앞으로 2025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
대출 한도가 축소될 거다. 총량이 축소되면서 여러분들의 대출은 완전히 축소될 거고, 여러분들의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리는 중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거다라고 설명해 드렸고, 기준금리 인하폭은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2%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7월 달까지 정말 수차례 앞으로 대세 하락장 초입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트리거는 규제지역과 토제 지정이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규제지역이 확대 한꺼번에 지정되게 될 거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부 지역이 아니라 서울 전체로 전부 다 지정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번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 시장에서, 그리고 재정 또한 마찬가지 확대 재정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려서 이런 풀린 유동성들이 자산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판로를 열어주되 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출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아무리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또 자산 증식이 된 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조치들이 시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 현상. 자, 언제나 서울은 공급이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값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입주 물량이 아니라 매도 물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거래하는 건 입주 물량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기축 아파트의 매물로 거래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627 부동산 대책이었죠. 그 이전에는 대책이 그렇게 크게 적용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물량이 그 당시에 627 대책이 나오기 전에 서울의 전체 물량이 7만 7천 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내놔도 팔리지 않고 그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걷어들이는 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공급 물량은 약 마이너스 14.3% 감소한 수치인데, 자, 공급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죠. 공급 사이드만 보는 게 아니라 수요 사이드를 함께 봐야 되는데, 자, 627 대책이 나오기 전 6월 달에 거래량이 11,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이후 거래량은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거의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연초에 거래량이 급감했던 시기에 약 3,000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지금 완전히 수요가 억제되는 상황이고 차단되고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3,000건 정도로 예상을 가정해 본다면 수요는 약 마이너스 72.7% 정도 감소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자, 따라서 줄어든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든다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기가 어려운 시장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사이드를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실수요 시장 및 실수요가 들어가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보고 그 이후에 투자 시장 및 투자 수요가 들어가는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요와 투자 시장을 나눠서 봐야만 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상승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가 억제됐는데, 자, 실수요가 들어가는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당연하겠죠. 대출 상한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아서 내가 상환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내 맥스야. 200만 원이 초과되면 그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아무리 많고 내가 한 달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해서 난 1000만 원까지도 지불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요. LTV DSR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지금처럼 대출 규제 때문에 2억, 4억, 6억이라는 캡이 씌워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한선이라는 게 정해진 거죠. 자, 예를 들면 매매 가격 3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주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현금이 20억이 있어요. 현금이 20억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 10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대출 10억이라고 한다면 원리금이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요. 4% 수준으로 가정했을 경우 5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는 수요가 많겠죠. 연소득 대비해서. 그러면 10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꾸역꾸역 나는 500만 원까지가 내 대출 상한선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30억짜리 아파트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호가를 높입니다. 매도인들이 30억짜리를 35억으로 높여요. 그럼 당연히 살 수가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 사람은 집을 구입하기가 어렵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 제한 캡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 30억짜리 아파트 대출 받으려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2억밖에. 따라서 20억에 대출 2억 또는 뭐 4억 이렇게 받아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이 아무리 많아져도 매매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수요가 들어가는 시장은 가격 상승이 이렇게 대출 상한선이라는 기준 때문에 가격 상승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들이 원하는 가격, 그 호가를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데 어떤 수요가 받아줄 수 있냐? 투자자가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투자자는 대출 무차입이죠. 대출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한도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없죠. 그리고 매달 지출해야 되는 그 지출에 대한 부담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무비용에 대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집값이 높다라는 건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부담액이 실수요보다는 낮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매가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똑같이 현금 20억이 있습니다. 전세 10억으로 세팅을 해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집주인이 금액을 31억, 32억 이렇게 호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높여갑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구입할 수가 있죠. 자, 전세가율 보통 평균 한 45%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매매 30억의 전세가율 45%면 전세가 13억 5천으로 세팅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33억 5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호가가 3억 5천이 높아져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줄 수요가 있으니까 호가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45%지만 전세를 좀 더 높여서 전세가율을 좀 더 낮춘 상황에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35억까지도 충분히 갭으로 맞출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30억짜리 아파트가 호가가 3억, 5억 이렇게 높아져도 투자자는 매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출에 대한 무차입, 무비용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서 매입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수용력이 약화된 겁니다.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엄청나게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투자 수요는 유입 자체가 아예 금지되었습니다. 금지.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들도 일부 지역, 뭐 삼성, 대치 이런 지역 일대만 지정이 됐다 보니까 그 바로 인접되어 있는 뭐 개포동이든 반포동 이런 지역으로 풍선효과로 투자 수요층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가격을 끌어올렸었죠. 그래서 강남 3구 용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다 보니까 또 풍선효과로 바로 아래 급진 마포나 성동구나 이런 지역 일대로 투자자가 들어가니까 호가가 높아지고 받아줄 수요가 있으니까
거래가 돼서 지속적인 거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풍선 효과를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서울 전체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확대해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아예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성 자본 유입이 이렇게 억제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받아줄 수요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럼 받아줄 수요는 결국엔 실수요 시장밖에 없을 텐데 이 실수요도 유입이 제한되는 겁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대출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출이 한두 푼도 아니고 LTV 70%까지 도달했던 이 대출 한도가 LTV 40% 그리고 2억, 4억, 6억에 대한 캡이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따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내 연봉별 지금 627 대책이 나오기 전과 그 이후 얼마나 이 대출 한도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실수요가 들어오기 어렵게 되죠. 자금 조달 경로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제한돼 버렸습니다. 통로가 아예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매도인들은 협상력이 엄청나게 약화되는 겁니다. 매도인의 협상력은 뭡니까? 수요, 받아줄 수요가 있으니까 호가를 엄청나게 높여놨죠. 이런 가격에 대한 정가력이 그리고 이런 수용력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받아줄 수요가 없어요. 누군가는 올 현금으로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요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얇죠. 한두 건의 거래로 현금을 매입해서 신고가가 나온다라고 한들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또 있어야죠. 현금을 내가 사면 뭐합니까? 사서 그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줄 수요가 있어야죠. 이걸 가격 정가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고리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절벽이 일어날 거고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서 가격 정가력, 수용력이 완전히 붕괴된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된다. 그 호가를 낮추죠. 급하지 않는 수요는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급한 수요가 분명히 있죠. 매도인 가운데서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또는 지금 비과세를 받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매도해야만 하는 수요층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한두 건의 거래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낮은 호가의 거래가 되면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소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집값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단 한두 건의 거래로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면 그게 신고가가 되고 그 신고가가 경신이 되면 심리가 또 요동치게 되죠.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포모 현상이 갑자기 생기게 되죠. 근데 반대로 호가가 낮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거래를 해서 하락 거래가 시작된다면 반대로 포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집값이 이제 하락 전환되네. 더 지켜보자. 계속 떨어질 때까지 이라는 심리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 한 건의 거래가 성사가 되더라도 그런 심리적 현상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택수에 따른 주택 취득 시 어떤 규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왜 신규 취득이 어려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주택 실수요 및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게 되면 취득을 못하죠. 일단 투자자는 토지가 지정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제한됩니다. 자, 취득세가 일단 준 겁니다. 본인 집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이라면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3주택이죠. 13.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부터 일단 마이너스를 끼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20%의 추가 과세가 붙어지고요. 장특공제 30%까지 받았던 거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내년 5월 9일까지 또 이 특례, 한시적 특례가 종료되면
이제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다주택자는 일단 대출이 금지됩니다. 대부분 주택을 취득하는데 올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죠.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레버리지, 대출을 끼고 사는 수요가 대부분이다. 근데 이제는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대출 2억 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다주택은. 그리고 전세 퇴거 반환 대출이 금지됩니다. 다주택자는. 따라서 역전세가 만약에 발생될 경우에는 현금이 없죠. 다주택자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현금이 어디예요? 주택에 전부 다 끼어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역전세가 발생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대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주택은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1주택 실수요를 한번 볼까요? 1주택자입니다. 갈아타기를 계획한대요. 근데 1주택자 가운데서도 투자 목적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겠죠? 이 또한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갈아타기 1주택자가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이내에 본인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신규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만 하는 조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도 안 나오는데 나도 지금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남들도 다 똑같은데 거래가 활성화될까요? 거래 절벽 현상의 매도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데 6개월 이내에 어떻게 처분합니까? 할 수가 없죠. 대출이 안 나오죠.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라는 게 발생됩니다.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래서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재건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처분이 불가능해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아파트들은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예외 조건이 있지만 대부분 매도가 불가능하죠. 갈아타기가 어렵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처분이 가능하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갈아타기도 아예 어렵고요. 대출도 안 나오고. 대출 한도 대폭 축소가 됩니다. LTV 70%였던 기존 대출 한도가 LTV 40% 또는 6억, 4억, 2억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는데 이 한도만 축소가 된 게 아니라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0.5%에서 3%로 올려버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요. 대출 한도가 3%를 가상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출금리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대출 한도가 완전히 축소되는 겁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한 그럼 주담대가 안 나오니까 신용대출 한번 받아볼까? 신용대출 1억 원 초과로 받을 경우에 1년간 주택 구입이 금지됩니다. 금지. 그래서 기타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 목적의 이런 대출도 마찬가지 한도가 1억입니다. 1억. 안 나와요. 그 이상. 그래서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1주택자 투자자. 이 투자자가 만약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그냥 내가 전입해야겠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 투자자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가야만 합니다. 또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이게 지금 LTV 70% DSR 40%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 퇴거시키고 내가 전입하는 조건에 퇴거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게 LTV 40%로 축소가 되었죠. 또한 스트레스 금리 3%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아예 안 나오게 됩니다. 또 대출 한도 축소가 됐죠. 추가주택 구입할 때 DSR 40%, 이 40%에서 DSR 40% 플러스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
대출, 그 이자도 DSR 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죠. 이거는 저번 시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주택자도 아예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무주택자를 한번 볼까요? 무주택,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일단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대출이 뭐 풀리든지 시장이 좀 좋아지면 그때 대출 받아 들어가자. 그래서 갭 투자로 들어가는 수요가 많았죠. 일단 불가능하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고, 그죠? 자금 마련 시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잔금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데 잔금을 예전처럼 뭐 1년 연장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대출한도 축소되었고, 또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받으면 1년간 주택매입 금지되고, 생애 최초 대출한도도 축소되었죠. 디딤돌 대출 3억까지 나왔던 대출이 2억 4천, 신생아 특례 대출 5억까지 나왔던 대출이 4억, 정책 대출도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DSR은 적용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적용될 소지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죠. 분양권을 삽니다. 근데 예전에는 1년입니다. 전매 제한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 근데 이제는 3년으로 바뀌었죠. 3년. 그래서 대부분 소유권 이전, 준공이 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텐데 그때는 뭐예요?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캡이 6억, 4억, 2억 캡이 적용돼서 분양권을 살 수가 없어요. 분양권을 단타 목적으로 전매를 할 생각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전매가 돼서 일부 작은 돈이라도 수익이 좀 발생됐는데 이제는 불가능하죠. 또 전매한 사람은 충분히 대출이 나오니까 또는 전세를 줄 수 있었으니까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세도 못 맞춰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니까. 안 그러면 이제 내가 전입해야 되는데 대출이 기존에 70%까지 나왔던 게 6억, 4억, 2억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불가능한. 자, 따라서 6.27 대책이 나오기 전 그리고 11호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 대출 한도가 얼마나 이렇게 급격하게 축소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여러분들의 연봉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정책대출, 어차피 정책대출은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이니까는 뭐 다 나오겠지? 아닙니다. 자, 생애 최초 보금자리 주택 디딤돌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3천만 원, 7천만 원, 1억 3천, 2억 수준에서 얼마나 대출 한도가 나오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LTV 80%에 DTI 60%였습니다. 근데 이게 DTI는 똑같지만 LTV 70%로 축소되었다. 자,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에 생애 최초자는 5억짜리 주택에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2억 4천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약 6천만 원을 다시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자, 디딤돌을 보게 되면, 자, 기타 대출 월 50만 원은 뭐냐? 대출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리스나 아니면 차 살 때 뭐 대출 받은 거 또는 신용대출 뭐 여러 기타 대출 전부 다 월 50만 원 정도 납부하는 수요가 있고요. 대출을 받아서. 또는 대출이 아예 없는 수요도 있을 겁니다. 자, 대출이 아예 없는 수요는 원래 3억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2억 4천으로 축소되었고, 월 50만 원 납부하고 있는 대출, 기대출자는 2억 3,700 정도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억 3,700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봉 7천만 원 정도 되는 수요층들, 디딤돌 3억까지 나왔던 게 전부 2억 4천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연봉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타 대출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커버가 좀 되죠. DTI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억 3,700짜리가 3억까지도 나오게 되더라.
보금자리 주택을 한번 볼까요? 자, 보금자리 주택은 생애 최초 6억 주택에 한해서 4억 2천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자, 연봉 3천만 원 수요가 차주가 있다고 합니다. 3억 5,600 나오고요. 똑같이 3억 5,600 정도가 나옵니다. 4억 2천이 최대 한도인데 3억 5,600밖에 안 나와요, 원래. 그리고 기타 대출 50만 원이 있으면 2억 3,70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고요. 연봉 7천만 원 있는 보금자리 주택 받는 수요도 마찬가지 4억 2천이 최대 한도인데 똑같이 4억 2천까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 대출에서는 그나마 대출을 똑같이 받거나 대출 축소가 좀 적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억 주택에 한해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 4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자, 연봉은 3천만 원 신생아 특례 대출 받는 수요. 종전에 5억까지 나왔던 게 3억 5,600밖에 안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 정책이 바뀌어도 3억 5,600 그대로 나오고요. 기타 대출 50만 원 있는 수요는 5억까지 한도인데 2억 3,700밖에 나오지 않죠. 똑같이 2억 3,700. 연봉이 좀 높아졌습니다. 7천만 원. 신생아 특례 5억까지 나왔던 게 이젠 4억까지 축소가 되네요. 그리고 연봉 1억 3천, 2억 신생아 특례 차주도 똑같이 5억에서 최대 4억까지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정책 대출은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그나마 예전보다는 대출이 축소되었지만 연봉이 낮은 수요보다는 최대치를 그래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현금 필요한 금액, 아무리 내가 5억짜리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더라도 디딤돌에서 내 현금이 한 50%는 있어야 된다. 50%는.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은 6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는데 똑같이 현금이 약 한 2억에서 3억 정도 수준이 필요하게 되네요. 기타 대출이 있는 사람은 3억 6천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연봉이 높은 수요는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억 8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9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약 5억에서 6억대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네요. 연봉 3천만 원 수요는. 그리고 연봉 7천에서 2억까지의 수요는 총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0% 수준의 현금이 또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 대출에서도 여러분들의 현금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대출 한도는 이렇게 축소된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 대출이 아니라 강남 3구 용산 6.27 대책 이전의 대출 한도와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대출 한도가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깜짝 놀랄 겁니다. 특히나 고소득층들, 저희 회사 상담받는 분들 가운데 전문 직종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대부분 40대 한 중후반, 많게는 50대 초반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의 현금 비중이 평균적으로 2, 30억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2, 30억 정도를 받아서 매매에 임하고자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DSR에 거의 배제됩니다. 왜냐면 연소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연소득이 평균적으로 한 3억에서 5억입니다. 차주 한 명당 3억에서 5억. 보통 이제 맞벌이보다는 개인이 이제 그렇게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죠. 그리고 더 많으신 분들은 한 5억 정도 이상이 좀 많은데 연봉 한 7억 요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1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극소수고 대부분 오시는 분들 전문 직종들 보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평균으로 깔고 있더라. 이걸 감안하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10월 15일 대책 전후 대출 한도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연봉 6천만 원 차주입니다. 자, 무주택 1주택자 갈아타기 실수요자입니다. 30년 만기에 4% 금리로 책정을 할 텐데 스트레스 DSR이 6.27 대책 전에는 0.75%가 적용됐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근데 3%로 높아졌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받는 대출 금리에 이 3%가 적용이 돼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4%면 예전에는 4.75%로 대출 한도를 정했고요. 지금은
7%의 대출 한도 금리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금리가. 자, 5억부터 50억까지 구간이고요. 1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최대 대출 한도가 6억입니다. 그리고 25억 이하는 4억이고요. 25억 초과는 2억입니다. 그리고 전체 LTV 40%이고, 그래서 LTV 40%와 요 2억, 4억, 6억 캡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5억 기준 이하로 한번 봐볼까요? 15억 이하. 기존에 3억 8,3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도 기존에도 대출이 안 나왔어요. 왜요? 연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연봉이 작으니까 스텔스 DSR도 걸리고 DSR 적용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요, 잘. 그런데 지금 현행 기준 스텔스 DSR 3%로 정하게 될 경우에 3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6억이 최대 한도인데 3억밖에 나오지 않죠. 3억밖에. 더 줄어든 상황이죠. 만약에 기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2억대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기타 대출 50만 원 보유하고 있다? 2억 2,5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억 이하 아파트를 취득한다라고 하더라도요, 3억 8,300, 그리고 3억으로 축소되었고, 내 현금은 거의 뭐 20억, 19억 뭐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대출이 있다? 그럼 2억대밖에 나오지 않는다. 똑같이. 그리고 25억 초과되는 부분에선 2억으로 다 세팅이 되죠. 3억 8,300짜리가 2억. 그리고 대출이 있다면 2억 8,800까지 나왔던 게 2억밖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연봉이 작은 사람들도요, 원래 기존에 대출이 안 나왔어요. 최대치까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연소득이 너무 작아서 DSR 40%에 걸려서. 그럼 연봉 1억 기준에서 한번 볼까요? 연봉 1억 1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6억인데 5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억이 오히려 더 축소되었죠. 이전에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축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10억이 필요해요. 10억이. 그리고 25억 이하 아파트를 봤을 때 최대치 4억입니다. 이분들도 기존에 대출이 잘 안 나왔어요. 연봉 1억이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출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안 나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게 대출 규제가 되어 있다. 6억 3,900밖에 안 되죠. 그럼 내 2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연봉 1억 차주가 얼마 필요해? 현금 21억이 필요하다. 만약에 기대출 5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 차주다? 똑같이 4억 나오죠? 21억 나와요. 똑같이. 그리고 50억 이하, 25억 초과는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기존에도 6억 3,900밖에 나오지 않았던 게 2억. 그리고 기대출이 있는 분들은 똑같이 2억까지 나오게 되죠. 만약에 연봉 1억 5천이다. 아마 맞벌이 분들 가운데 연봉 1억 5천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15억 이하 6억까지 나오죠? 6억까지 나오네요. 앞서서 볼 때는 연봉 1억까지는 15억은 5억이었는데 연봉 1억 5천이 되니까 6억. 대출이 그나마 1억 정도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얘가 최대치였다. 최대치. 7억 5천에서 6억으로 됐고요. 기존에도 연봉 1억 5천 분들이 15억짜리 아파트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그죠? 자, 그리고 종전 기대출이 있는 수요도 7억 5천까지였는데 6억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9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근데 2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이거는 거의 50% 수준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25억 9억 5,90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LTV가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도 대출이 잘 안 나왔는데 9억 5,900 4억으로 축소되었죠. 현금이 25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21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5억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 2억밖에 나오지 않아요. 4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얼마 필요해요? 38억이 필요합니다. 38억. 현금 38억이 필요해요. 그래야 40억짜리 사는데 살 수 있을까요? 기대출이 있건 없건 대출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더라. 연봉 2억 기준에서 한번 보면 똑같이 10억, 7억 5천까지 나왔던 게 6억으로 제한되고요. 주택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캡이 4억, 2억으로 씌워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25억짜리 아파트 12억 5천까지는 대출이 나왔었어요. 연봉 2억까지는 어떻게 해요? 50%까지는 대출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요 앞전에는 25억, 연봉 1억 5천 기준이었는데 25억짜리 50%가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연봉 2억이 되니까 25억에 LTV 50% 수준까지는 나왔었다. 연봉이 5천만 원 차이로 이렇게 DSR에 안 걸려서 최대치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밖에 안 되죠. 28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12억 7,800인데 2억밖에 안 나와요. 현금이 얼마 필요해요? 28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26억이 필요합니다. 기대출이 있어도 마찬가지 대출은 똑같고요. 연봉 5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연봉 5억. 자, 똑같이 15억 구간 7억 5천 6억까지 캡이 씌워졌고요. 25억 12억 5천 50%까지 나왔는데 4억까지 캡이 씌워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연봉 5억 전문 직종 수요층들 대부분 얼마짜리 보냐면 40억짜리 봅니다. 40억 이상. 그러면 기존에는 대출이 20억까지 나왔어요. 50% 수준까지. 그런데 11호 대책이 나온 이후에 캡이 씌워지면서 2억까지가 최대 한도치라 현금이 얼마 필요해요? 4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38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20억만 있어도 40억짜리 샀는데 이제는 38억이라는 18억 현금이 더 필요하게 됐다. 근데 이걸 대부분 뭐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신용대출로 끌어와서 메꿀 수 있었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신용대출 1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1년간 주택 매입이 금지됩니다. 매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고 이제는 사업자 대출도 전부 다 약정서 작성하죠. 사업자 대출 받아서 주택 구입하면 무조건 회수입니다. 3년간 주택 매수 금지고요. 따라서 아예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연봉이 아무리 높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돈이 많지 않아도 연봉이 높으면 다 살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더라. 기대출이 있어도 마찬가지 캡은 2억으로 다 씌워지고요. 자, 아까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그 외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대출 한도 비교를 똑같은 조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지금 그 외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연봉 6천만 원 차주입니다. 기존에 3억 8,3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왔던 게 이제는 3억이라는 대출 한도로 축소되었고 2억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자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나 서울 외곽 지역에 연봉 6천만 원 정도 되는 수요는 이렇게 좀 작은 주택 가격으로 봐야만 할 텐데 현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5억짜리 아파트는 없으니까 서울 외곽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뭐 한 7억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 7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내 현금이 4억 2천이 필요한데 이 4억 2천이 없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 4억 2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갭 투자를 들어갈 생각으로 하셨는데 이젠 갭 투자가 아예 금지돼서 투자도 못하게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거의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70%까지 대출이 나왔다면 4억 9천까지 나와야 정상적인데 기존에도 4억 9천을 못 받아요. 연봉이 높지 않다 보니까 3억 8천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뜩이나 1억이라는 돈으로 더 많이 한도가 축소되었죠. 기존에 3억 2천이 필요했던 현금이 4억 2천으로 현금액이 더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구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신용대출이건 뭐건 기타 대출 한 달에 월 50만 원씩 납부한다라고 가정하면 2억 2,500만 원으로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현금이 4억 7,500만 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서울 외곽, 경기 일대라고 하더라도요.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봉 1억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연봉 1억 기준에서는 대부분 뭐 한 10억 정도 수준에서
보시겠죠? 만약에 15억짜리 아파트를 보는데 그러면 LTV 70%를 한다면 10억 정도 나와야 돼. 1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내 돈 4억에서 5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얼마 필요해요? 10억이 필요하다. 10억이 대출 한도가 완전히 축소되니까 5억으로 기존에도 연봉 1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안 나왔어요. DSR에 걸려서. 금액이 높은 건 당연히 더 안 나오고요. 기대출이 있다. 만약에 월 50만 원씩 납부하는 연봉 1억 소유자다. 15억짜리 아파트 보는데 기존에 약 10억 5천까지 대출 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내 돈이 한 4억 5천 필요했던 게 이제는 10억 7천이 필요하다. 기대출 50만 원 있으면 대출 한도가 4억 2,600밖에 안 나옵니다. 스텔스 DSR 3% 적용해서 주택담보대출 4% 최대 7%의 심사 금리로 적용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이렇게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연봉 1억 5천 소유자, 이분들 똑같이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수준에서 볼 수 있겠죠? 20억짜리 아파트를 본다라고 하면 한 14억까지 대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도 연봉 액수가 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9억 5천 9백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제는 4억으로 캡이 씌워져서 내 현금 16억이 필요하게 된 거다. 약 10억 정도 현금이 필요했었던 예전 시기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아 6억이라는 현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연봉 2억 기준에서 한번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분들 한 20에서 25억 요 수준에서 볼 수 있겠죠? 25억짜리 아파트를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25억에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70%까지 나올 수 있었죠? 그러면 거의 한 17억 5천 수준까지 나와야 되는 대출액이 12억 7,800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억밖에 안 나와요. 4억밖에. 약 7억 5천의 현금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21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하다. 약 현금이 3배가 필요합니다. 25억짜리 아파트를 LTV 70%로 만약에 구입할 수 있었다면, 기대출이 있는 상황에도 마찬가지고요. 연봉 3억, 3억 정도 된다. 3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한 3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보게 될 겁니다. 30억짜리 아파트 본대요. 19억 1,700만 원 수준까지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70% 약간 모자르게 나오죠. 한 65% 수준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이 연봉 3억자는 한도까지 대부분 나온다. 그러면 내 돈이 약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전에 대출 19억이 나와서 내 현금이 11억 정도가 필요한데 3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이제는 대출이 20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내 돈이 얼마 필요해? 28억이 필요합니다. 28억. 따라서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내 현금 보유액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러면 11억 정도가 필요했던 30억짜리 627 대책이 나오기 전에 30억짜리를 고려했던 수요는 얼마짜리 봐야 돼요? 이제는 한 15억에서 한 17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봐야만 하는데 30억짜리 봤던 수요가 15억, 17억짜리 아파트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보죠. 매매를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연봉 5억 정도 되는 전문 직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대부분 40억짜리 보여요. 40억짜리. 자, 기존에 40억짜리 대출 한도 28억까지 나와요. 70% LTV 풀로 나오죠. 연봉이 높으니까. 그래서 내 돈이 12억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12억. 12억만 있어도 28억 대출을 받아서 4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억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네요. 그럼 내 현금이 얼마 필요해요? 38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기존에 내 현금 12억으로 4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이젠 기존에 내 현금의 3배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12억짜리 아파트를 보려면 얼마짜리 봐야 돼요? 15억에서 17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봐야 돼요. 40억짜리를 봤던 수요가. 저 서울 외곽지 아파트를 봐야 된다고요. 볼 수 있을까요? 회사에 오셨던 의사분들, 회계사분들, 변호사분들 이거 다 볼 수 있나요? 못 본다고. 그래서 다 포기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50억짜리 아파트 보려면 31억 대출이 나와요. 32억. 그러면 내 현금이 얼마 필요합니까? 18억이 필요해요. 5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근데 이제는 48억이 필요합니다. 3배가 필요해요. 돈이. 대출 2억밖에 안 나옵니다. 신용대출 받을 수가 없어요. 1억 초과시 대출 금지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대출이건 뭐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수요가 증가될까요? 당연히 수요가 급감이 아니라 완전히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따라서 줄어드는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는 건 어렵게 됐습니다. 가격 전가력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용력까지 완전히 약화되고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집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호가를 낮춰서 실익을 보기 위해 지금 익절을 하기 위해서 내놓고자 하는, 또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내놓고자 하는, 또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리 내놔서 매도하고자 생각하는 수요층들, 그런 수요층들의 매물들은 조금이라도 낮게 내놓는다면 한두 건의 거래로 계약이 성사되면 가격 하락으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갑자기 한순간에 폭락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항상 강조해 드렸습니다. 전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전조 증상과 함께 맞물려서 또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아마 서울의 아파트, 이제 발표했던 아파트의 분양가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분양가 발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9월 달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리풀지구 2만 지구, 2만 세대가 들어오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반값은 아니더라도 시세의 한 60, 7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렇다면 지금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입지가 좋고 가격이 저렴한 분양가가 나오는, 그리고 LH가 시행은 하지만 일반적인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곡동, 세곡동의 LH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1군의 레미안 같은 아파트가 우리가 나오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심리는 확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호가도 더욱더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데 있어 보유세까지 만약에 부담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대책들은 이런 공급 대책 가운데서도 분양가 발표, 그것도 분양가 저렴한 값싼 분양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요인의 정책안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뭐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상생 임대인에 대한 뭐 이런 혜택들, 이런 거 좀 축소시키고 뭔가 빨리 매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시행령 개정 같은 걸 통해서 매물을 출회할 수 있는 정책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